기원디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SNU 건전 비뇨의학과의 김명입니다. 토요일 늦은 시간에 함께 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코너는 푸드 파헤치기라는 코너예요. 그래서 건강과 먹는 거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하는 코너고, 저는 오늘 이제 전립선암의 좋은 식단, 또 나쁜 식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저를 뵙는 분들도 있어서 먼저 제 소개 드리면요. 저는 어 서울의대를 졸업했고, 어 작년 6 월까지 이대 서울병원에서 비뇨기과 교수로 주로 전립선 암 환자들을 진료를 했었고, 작년 10월 달에 제가 이제 대학원을 그만두고 건대 이제 SNU 건전 비뇨의학과를 개원해서 이제 진료 중입니다. 원래는 전립선암 수술을 주로 했었고, 요즘 제 병원에서 저는 전립선암 조기 진단, 그리고 어 절 초 저위험도 전립선암의 적극적 관찰요법, 전립선 비대증 수술에 집중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대학교에 있을 때부터 전립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일반 분들하고 좀 자세히 하고 싶어서 건전한 비뇨기과 김 교수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제 유튜브 찾아오셔서 또 다른 내용들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전립선암 환자가 되게 많습니다. 한 지금부터 한 10년 전 우리나라 암 통계를 보면요, 대한민국 남성암 4 위였었거든요. 그때 저 한 레지던트 할 때쯤인데, 그때만 해도 '아, 전립선암 환자가 되게 많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작년 암 예측 통계에서 전립선암이 대한민국 남성암 1 위로 올라왔어요. 요 속도는, 암이 늘고 있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저희 병원이 이제 제가 인제 오픈한 지가 인제 한 3 개월 정도 됐는데, 저희 병원에서 전립선암을 확진받은 환자가 벌써 100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전립선암 발생은 한 1 년에 23,000명 정도 환자가 생기는 걸로 돼 있고, 이거를 조발생률이라는 게 뭐냐면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이 생기는지를 조발생률로 표현을 하는데, 약 39 명의 환자가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암은 비교적 생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살아있는 전립선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추산으로는 대한민국에 한 12만 명 정도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 12만 명이 어느 정도 많은 숫자인지 이게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저희 택시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택시 시내 나가면은 하루에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전국에 등록돼 있는 택시 대수가 한 24만 대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전립선암 환자가 한 그 반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다니다가 택시를 한 10 대쯤 봤으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전립선암 환자는 오늘 한 5명 정도 만나셨을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왜 생기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요, 사실은 전립선암의 아주 일부, 한 10% 정도가 유전적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 인제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유전성 전립선암이 한 몇 프로 생기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한 5년 전쯤에 분당 서울대 변석수 교수님하고 같이 우리나라 전립선암 환자의 그 유전성 환자의 유병률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했던 적이 있고요. 우리나라 통 이 결과에서도 한 그런 유전에 의한 전립선암 환자는 8.4% 정도 있는 걸로 돼 있어서, 어떤
유럽이나 미국 그런 데이터와 거의 비슷한 그런 경향을 보였어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전립선암은 유전 말고 어떤 환경적 원인에서 생기는 경우가 한 90%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걸 인제 근거가 되는 데이터는 일단은 이제 전립선암은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발생률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뭐 북미, 그다음에 유럽, 호주 이런 데가 전립선암이 굉장히 잘 생기고요. 거기보다 인제 사회 경제 수준이 쪼금 떨어지는 뭐 남미, 그다음에 동아시아 요런 국가들이 한 유병률이 한 중간 정도 되고, 그다음에 쪼끔 우리가 못 사는 나라로 알고 있는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인제 이런 국가들이 전립선암 유병률은 굉장히 적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경향으로 봤을 때는 환경이나 식이 습관 이런 게 전립선암 발생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걸로 돼 있고, 또 특히 인제 동양인에서 전립선암 이 유병률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뭐 콩 단백질 같은 음식들 많이 먹고 동물성 지방의 섭취가 굉장히 적기 때문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또 굉장히 재밌는 데이터는 이런 동양인들이 이런 미국이나 유럽, 서구로 이주를 해서 살게 되면은 이 전립선암 유병률이 이 지역의 유병률하고 비슷해지는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그런 어 연구 데이터들로 봤을 때는 이게 인종이나 유전적 원인보다는 환경적 원인이 전립선암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경향이 생길까?' 이런 걸 생각을 해 보면요. 우리가 조금 어려운 얘기로 이제 질병 진행의 다단계성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전립선암이 생길 때 이게 정상 전립선 세포가 전립선 암 세포로 뿅 하고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에 변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인제 이런 정상 전립선 암 세포에서 저등급 전구암 세포로,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고등급 전구암 세포, 그다음에 또 시간이 더 지나면 아주 순한 전립선 암에서, 또 시간이 더 지나면 아주 그런 독한 등급이 높은 전립선 암으로 이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걸로 돼 있고, 고 기간 중에 계속 어떤 환경적 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될수록, 더 많이 노출이 될수록 이런 암으로의 진행이 이제 더 빨리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뭐 옛날 분들 하시는 말씀 중에 섭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섭생이라는 말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내가 이제 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를 잘 해서 아주 이렇게 장수를 꾀하는 그런 걸 섭생이라고 그러는데, 이 전립선암은 그런 섭생, 그런 뭐 식습관을 잘 조절한다든지 생활 환경을 잘 조절한다든지 해서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그런 생활 습관이 굉장히 맞는 그런 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를 뭐 서양 언어 아니면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화학 예방이라고 하죠. 그런 화학 예방의 적용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전립선 암에 좋은 섭생은 뭘까? 저도 뭐 지금 개업을 했지만 주로 나가서도 전립선 암 환자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분들이 저한테 뭐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그러면 "앞으로 뭐 먹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서 저는 제 진료실에는 요 이렇게 도장을 하나 팠어요. 그래 가지고 요걸 하나 딱 찍어 주고 이제 쭉 설명을 드리는데요. 요런 내용을 예 오늘 좀 더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립선 암에 좋은 섭생은 일단 육식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으시고, 그다음에 지중해식이라 그러잖아요. 채소 많이 드시고 어류 많이 어 생선류 많이 드시고 올리브유 같은 거 많이 드시는 게 좋고, 특별히 전립선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 토마토, 녹차, 콩, 십자가 채소, 그다음에 베리류 과일, 강황 요런 것들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전립선암에는 굉장히 좋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제 섭생에 좋은 음식이 인제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될까를 생각을 해 보면 일단은 음식이 독성이 없어야 되죠. 그리고 구하기가 쉬워야 되고 뭐 가격도 저렴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섭생에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암 예방 이런 거에 뭐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뭐 전립선암에서는 뭐 토마토, 그다음에 이거는 아주 인제 뭐 암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 아주 효과가 좋다고 믿고 계시는 차가버섯, 이걸 한번 비교를 해 보면 토마토는 속성도 없고 우리가 구하기도 쉽고 근데 가격도 아주 저렴한 그런 음식이니깐 이거는 섭생을 위해서 꾸준히 드실 만한 그런 음식이 돼요. 하지만 차가버섯은 이거 자체가 갖고 있는 우리가 독성을 예측할 수가 없고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비싸니깐 이런 걸 어떻게 이벤트성으로 한두 번을 먹을 수는 있는데 이걸 평생 먹어서 어떤 뭐 예방적인 효과를 얻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토마토가 인제 전립선암에 왜 좋을지 인제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는데 토마토는 기본적으로 항산화, 소염 작용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암이 만들어지는 기전인 혈관 신생을 억제를 해 주고 또 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이 세포가 스스로 죽는 세포 고사를 촉진하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증강해 주기 때문에 전립선암에는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토마토가 효과가 얼마나 좋나 이런 거를 이제 좀 옛날 연구들인데 이 역학조사 연구들에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한 47,000 명을 한 12년 동안 추적했을 때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면은 전립선암의 발생을 한 22% 정도 줄여준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대 인 연 연구 이 대상 사람들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에서는 뭐 비슷해요, 데이터는. 토마토 제품이나 조리된 토마토를 꾸준히 먹으면 전립선암의 발생을 한 16에서 19% 정도 줄여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봤을 때 토마토를 잘 챙겨 먹으면은 전립선암이 생길 위험을 한 20% 정도는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립선에 좋다는 토마토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 예.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이 토마토를 조리를 해서 먹는 게 좋습니다. 우리 토마토에서 인제 전립선암 예방에 제일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 성분은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인데요. 라이코펜 성분은 토마토의 세포벽에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토마토를 생으로 먹으면은 별로 이게 우리 몸에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토마토를 한 2분 또 한 30분 이렇게 조리를 하면 우리가 토마토에 있는 비타민 C는 좀 깨져요. 그래서 우리 몸의 흡수가 한 10% 29% 이렇게 감소가 되는데 대신 라이코펜은 그 세포벽에 있던 라이코펜이 깨져서 나와서 우리 몸에 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한 2 분만 조리해도 우리가 한 흡수율이 한 1.5배 정도 올라가고 30분 조리를 하면 토마토를 한 2.5배 정도 흡수가 올라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연구를 쪼끔 더 자세히 소개를 해 드리면 이런 토마토 제품이나 조리된 토마토를 먹으면 전립선암 발생을 16에서 19% 정도 줄여 주는데 생토마토 섭취는 전립선암 발생을 별로 이렇게 못 줄여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기왕 토마토를 먹을 바에는 좀 잘 조리를 해서 드시는 게 더 효과가 좋다. 그다음에 또 토마토를 어떻게 먹는 게 좋냐면 자주 먹는 게 좋아요. 아까 고 연구를 좀 더 뒤에 내용을 더 자세히 소개를 해 드리면 토마토를 일 주일에 1.5번 이하 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일 주일에 10번 이상 먹는 사람이 이런 진행성 전립선암의 발생을 35% 정도 줄여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냥 먹을 바에는 많이 먹는 게 좋아요. 뭐 같은 연구인데 토마토 섭취량에 따라서도 분석을 해 봤는데 일 주일에 한 200 그램 먹는 사람, 500 그램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순암 발생이 이렇게 별로 크게 감소가 하지 않는데 일 주일에 한 1 킬로, 일 주일에
막 1.3 킬로 이상 먹는 사람들은 저혈酸암 발병을 뭐 거의 한 절반 정도 이상 이렇게 줄여 주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되게 유명한 이렇게 비뇨기과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인제 방송에 나와서 이 "토마토를 숨 쉬듯이 먹어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저도 그 의견에는 아주 참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게 토마토를 우리가 이렇게 뭐 매번 사다가 뭐 조리해서 먹고 이러기는 참 또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토마토에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좋다 그러니깐 이런 그냥 라이코펜 그런 제품, 건강식품도 도움이 되는지 이제 이런 것도 인제 2015 년에 연구가 된 적이 있는데 이것도 하루에 한 20 밀리그램 그럼 보통 라이코펜 알약으로 치면 한 2알 정도 되거든요. 고 정도를 꾸준히 먹으면 뭐 생토마토만 그 조리된 토마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그 절반 정도인 한 저혈酸암 발병을 한 8% 정도는 줄여 주는 걸로 돼 있어서 뭐 토마토 섭취를 이렇게 매일 챙겨 먹기 어려운 분들은 이런 라이코펜 같은 식품을 챙겨 먹어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인제 또 저희가 전립선 암에 좀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더 소개를 해 드리면 생선이 아주 또 좋은 걸로 돼 있어요. 생선에는 오메가3가 아주 많이 들어 있고 이 오메가3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줄여 주고 또 전립선 암하고 관련된 그 세포 안에 신호 전달 경로를 조절을 해 주기 때문에 전립선 암 발생을 많이 줄여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녹차도 전립선 암에 아주 좋고요. 녹차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이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 이제 그 전 암 발생을 예방해 주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녹차 안에 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전립선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전립선암이 있으신 분들이나 전립선암을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루에 한두 잔씩 꾸준히 드셔 주시는 게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또 아몬드나 땅콩 같은 견과류도 전립선에 도움이 되고요.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 그다음에 비타민 E, 아연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런 성분들이 전립선암 세포의 손상을 예방을 시켜 주고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암이 생기는 걸 이제 좀 감소시켜 줄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아연은 전립선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립선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 중에서는 베리류, 베리류 하면은 딸기, 블루베리, 블랙베리, 복분자, 산딸기 이런 딸기류 과일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과일들에는 비타민 C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많아서 얘들도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거든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에 의한 전립선 세포 손상을 방지해서 전립선 암 위험을 줄여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딸기 같은 게 뭐 구하기 어렵고 이러면은 요런 베리류에 들어있는 성분이 사과, 포도에도 많이 들어있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사과, 포도 같은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것도 전립선암 예방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채소류 중에서는 제일 인제 효과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 게 십자화과 채소. 십자화과 채소라 하면은 이 이파리가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십자가의 꽃 모양으로 생기는 채소를 십자화과 채소라 그러는데 대표적인 게 브로콜리가 있고요. 또 배추도 인제 십자화과 채소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 뭐 브로콜리 같은 거를 좀 구해서 먹기 어려우면은 우리 뭐 배추, 김치 이런 걸 많이 먹어도 결산암 예방에는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채소에는 글루코시놀레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얘가 인제 우리 소화기관에서 대사가 되면은 이게 암의 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그 항암 효과가 있는 성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걸 꾸준히 드셔 주는 것도 전립선암 예방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콩이 또 전립선에 전립선암 예방에 아주 도움이 되고요. 콩은 뭐 콩으로 만든 것도 다 좋아요. 두유, 두부, 된장 이런 거 다 좋고 이 콩에는 아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이 아이소플라본이 우리 몸에 이제 호르몬 균형을 유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암은 이제 남성 호르몬이 높아지면은 잘 생기는 암이기 때문에
고런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서 이 전립선암이 발생하거나 성장하는 걸 좀 억제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게 전립선에 이렇게 좋은 음식들이 있으면 또 이게 나쁜 음식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제 요런 것도 쪼끔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일단 뭐 제일 안 좋은 거는 이제 붉은 고기. 인제 우리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아주 빨리 늘고 있는 암이 세 가지가 있는데 남자는 전립선암, 여자는 유방암, 그다음에 남녀 공통으로 대장암이 많이 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암의 공통점은 뭐냐면 선암, 분비샘에서 생기는 암들인데 이런 선암들이 증가하는 원인에는 아주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서구화된 식습관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붉은 고기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고기를 많이 드시면은 이것 자체가 인제 전립선암 위험을 높이고 또 이 고기를 특히 이렇게 태워 먹으면은 아주 강하게 익혀 먹으면 거기서 인제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또 성분이 나와서 얘는 또 정상 세포의 DNA 손상을 일으켜서 그게 인제 수리되는 과정에서 인제 암 발생을 또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안 좋은 습관이 이런 붉은 고기를 아주 바싹 익혀서 먹는 그런 습관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또 고기랑 비슷한 가공육이라 하면 우리가 고기를 가공해서 만든 햄, 소시지, 베이컨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소시지 같은 걸 되게 이제 먹음직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붉은 색을 내게 하는 그런 색소가 있는데 그런 색소가 주로 인제 아질산염 이런 게 많이 들어가요. 이런 게 아주 우리 체내에 누적이 되면 인제 발암성을 높이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도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우유를 가공해서 만든 치즈, 버터 이런 거 별로 안 좋고요. 요런 이제 유가공 제품에는 동물성 지방, 포화 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서 비만을 유발하고 비만은 우리 다 알고 있는 전립선암을 비롯한 모든 암의 인제 발생 요인이 되고 그래서 전립선암의 위험성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튀김류도 마찬가지예요. 튀김류도 이게 인제 이 동물성 지방이 많이 함유가 돼 있기 때문에 암 발생 위험을 높이니까 가능하면 피하면 좋고 그 음식을 조리를 할 때는 튀겨 먹는 대신에 찌거나 데쳐서 먹고 아니면은 뭐 신선한 음식이면은 그냥 날 것 그대로 드시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술 당연히 안 좋고 술은 뭐 모든 종류의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고 최근에 뭐 신문 기사 보니깐 미국 WHO에서 옛날에는 이제 뭐 미국에서 인제 "술은 한두 잔 정도 먹는 거는 괜찮다." 뭐 이렇게 "암에 괜찮다." 이렇게 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한두 잔 마시는 것도 암에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뭐 담배에 이렇게 뭐 "폐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제 이런 경고문 붙이듯이 이제 "술에도 이제 암 발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공고문을 붙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술은 당연히 인제 결핵암에도 안 좋고 특히 우리 저혈성 문제가 있는 분들은 술을 많이 드시면은 소변 증상도 같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정제 탄수화물 뭐 설탕이나 뭐 빵 이제 이런 음식들은 이걸 많이 먹으면은 이제 우리 몸이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되고 이 인슐린 저항성 상태는 이제 당뇨랑 비슷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비만을 유발할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전립선암이 생길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도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인제 쭉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제 좀 정리를 해 보면 전립선에 좋은 음식은 토마토, 생선, 녹차, 견과류, 그다음에 베리류, 브로콜리, 콩 요런 음식들이 좋고요. 전립선에 뭐 별로 안 좋은 음식들은 붉은 고기, 가공육, 버터, 튀김류, 술, 설탕, 흰빵 뭐 이런 것들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뭐 하루 이틀 인제 뭐 먹고 안 먹고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평생을 통해서
이제 이 전립선에 좋은 음식들은 더 많이 챙겨 먹고, 전립선에 나쁜 음식들은 가능하면 줄이시면, 이걸 꾸준히 하시면은 분명히 인제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데는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인제 말씀드린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좀 뭐 질문 올려주신 분들 제가 질문 답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칩 매니아님이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전립선 비대증이 생길 확률이 높나요? 33 세인데 병원에서 비대증이 40대 정도라고 나오는데 관리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40 대라 신경이 쓰여서요. 검사 때 나온 비대증 수치인가요? 더 악화되지 않고 유지될 수도 있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좀 질문하신 분은 좀 젊으신 분이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거는 이제 정의를 하면 전립선이 커져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소변 증상이 불편해지면 그걸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 아마 물어보신 질문은 그러니까 전립선 크기는 뭐 그런 자세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뭐 전립선은 대체로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커지는 장기고, 뭐 그렇지만 뭐 그 행동 자세나 이런 게 전립선이 크기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제 뭐 같은 전립선 크기라도 어떤 분은 증상이 별로 없고 어떤 분은 증상이 많이 심하고 이러는데, 이제 한자리에 너무 오래 앉아 있다든지 뭐 자전거를 너무 심하게 탄다든지 해서 회음부 전립선 부위가 자극이 되면 똑같은 전립선 크기라도 그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소변 증상이라든지 횡부 통증 이런 건 더 심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활 습관 같은 거는 쪼끔 뭐 관리를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직업적으로 한자리에 너무 오래 앉아 계셔야 되는 분이라면은 뭐 그 앉아 있는 자리에 방석을 좀 이제 이렇게 회음부 자극을 줄여 줄 수 있는 푹신푹신한 방석을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한 1 시간 정도 앉아 있으면 중간에 한 뭐 5 분이나 10분 정도 서서 이때 혈액순환 환기시켜 주는 게 분명히 뭐 증상이 나빠지는 걸 막는 데는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쓸데없이 인제 회음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뭐 자전거 오래 탄다든지 이런 거는 뭐 꼭 좋아하는 취미가 아니면 가능하면 좀 피하시는 게 그런 증상을 뭐 나빠지게 하는 걸 막는 데는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립선 비대증 수치라고 말씀하신 건 아마 우리 저희 전립선암 선별 검사인 PSA 수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거는 뭐 암이 없는 한에는 수치가 그냥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분들이 있고, 하지만 그 수치가 뭐 갑자기 올라가고 아니면은 그 수치가 인제 정상 범위를 넘어가고 이런다면은 요거는 인제 '전립선암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요런 의미가 되니까, 고런 게 발견이 되면은 꼭 비뇨기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왜 배만나와 님이 "밀가루만 많이 먹으면 전립선이 막힐 수 있을까요? 강의 듣다 보니 무서워지네요."라고 하시는데요. 밀가루가 인제 이제 정제 탄수화물에 해당이 되니까 그거를 뭐 많이 드시면은 이제 전립선암 발생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 전립선 비대를 더 심하게 시키거나 인제 이런 거는 사실은 아닐 것 같고, 네 하지만 또 뭐 그렇다고 밀가루가 안 좋다고 우리가 그거를 뭐 '절대 안 먹어야 된다.' 이러면 사실은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확 줄어드니까, 그냥 뭐 가능하면은 쪼끔 덜 먹는 쪽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시카 님이 "저희 아빠가 전립선 약을 드시는데 소변에서 냄새가 엄청 심한 것 같아요. 화장실에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약을 안 먹으면 또 냄새가 안 나요. 왜 그런 걸까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제가 아는 한에는 전립선 약을 드시는데 그 약 때문에 소변 냄새를 좀 심하게 하는
그런 약은 없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인제 밤에 이제 항이뇨 호르몬 같은 거를 드시는 분이면은 이게 그걸 인위적으로 이제 소변 만들어내는 양을 줄여주는 약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이제 소변이 농축된 상태로 소변을 보기 때문에 소변 냄새가 좀 진해지고 이럴 수는 있는데, 뭐 그거는 저희가 보통 일상적으로 쓰는 약은 아니기 때문에 '약하고는 꼭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상현 님이 "토마토 먹으면은 소화불량 일으키는 사람 많던데 먹어도 되나요?" 하시는데, 음 그 토마토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면은 사실 토마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익혀 드시는 게 더 전립선에는 좋으니깐 그 조리해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되고 전립선암도 더 예방 잘 되니까 고렇게 드셔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감자칩 매니아 님이 "전립선 비대증 약물은 복용하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완화되나요? 약을 끊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나요? 치유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쓰는 제일 주요한 약인 알파 차단제는 혈압약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혈압 치료할 때 혈압약 먹으면은 혈압이 잘 유지가 되다가 혈압 끊으면 원래대로 돌아가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알파 차단제도, 알파 차단제 일부는 혈압약으로 쓰는 약도 있어요. 그래서 알파 차단제를 쓰면은 그 약을 먹는 기간 동안에는 소변 나오는 길이 넓어져서 소변 증상이 좀 이제 좋아졌다가 그걸 약을 끊으면은 뭐 수일 안에 인제 원래대로 증상이 돌아가는 분들이 많고요. 물론 또 저희가 쓰는 약 중에서 인제 그 알파 한원 차단, 알파 한원 효소 차단제라는 약이 있는데, 고 약은 이제 전립선 크기 자체를 좀 줄여 주는 약이 있습니다. 근데 고런 약을 쓰면은 이제 전립선 크기를 이제 물리적으로 좀 줄여 주기 때문에 고런 분들은 인제 그렇게 먹고 인제 효과적으로 전립선 크기가 좀 줄었으면은 뭐 줄어든 상태가 유지되는 한에는 증상이 좀 좋아지는 게 유지가 될 수는 있지만, 뭐 알파 한원효소 차단 억제제도 약을 끊으면은 다시 전립선이 서서히 커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영구적으로 인제 약을 좀 일정 기간 먹고 약을 끊은 다음에 계속 증상이 좋아지게 할 수는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니코주 님이 평소에 일반 탄산음료 대신 제로 음료를 마시고 있는데 "제로 음료와 절선 비대증에 상관관계가 있을까요?"라고 했는데요. 제로 음료랑 절선 비대증이랑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이거는 사실은 잘 안 찾아봐서 잘 모르겠고요. 근데 하여튼 제로 음료에 들어있는 단맛을 내는 성분이 어 이렇게 뭐 아주 확정적인 건 아닌데 약간 좀 '발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인제 이런 뭐 그런 의견들은 좀 있어서 고거는 쪼끔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왜 배만 나와?" 님이 어 "원장님, 제가 복부 비만이 매우 심한 편인데 저는 전립선 건강이 자동적으로 나쁠까요?"라고 얘기를 하셨고, 근데 이제 고런 건 있어요. 이제 똑같은 전립선 크기를 갖고 있는 분이라도 날씬한 분보다는 비만한 분이 인제 전립선 그 소변 불편 증상이 더 심할 확률이 높거든요. 반대로 이게 좀 이제 전립선 비대가 있고 소변 증상이 좀 많이 불편하신 분이 살을 좀 빼면은 증상이 같이 좀 좋아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에 의한 소변 불편 증상이 약간 그런 비만이랑 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뭐 비만이 있으면은 소변 불편 증상이 좀 있을 확률은 더 높아지고, 만약에 나중에 살을 빼시면은 그런 증상이 같이 좋아지실 확률은 쪼끔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바지락 술집 님이 전립선 완전 정복 책 소개해 달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저번 주에 이제 그 전립선에 관련된 책, 그 전립선 완전 정복이라는 책을, 이분은 저를 좀 잘 아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제가 책을 하나 내 가지고 지금 절찬리에 판매 중이고, 사실 다다음 주 주말에 그게 인제 의학 채널 비욘디에서 제가 출판한 책을 소개시켜 주는 코너를 한번 해 주시기로 하셔서, 그때 한 다다음 주에 제가 한번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청춘이다 님이 "음경 필러 나중에 녹이는 주사 맞아야 하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그러니깐 음경 필러는 인제 이게 외성기를 이제 쪼끔 크기를 확대하기 위해서 인제 그 주사 보형물을 넣는 수술을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실은 뭐 크기나 모양이 인제 본인이 만족을 하면은 그거를 뭐 인위적으로 뭐 녹이거나 인제 이러는 주사를 맞아야 될 이유는 없겠죠. 없고. 근데 뭐 그리고 인제 그게 모양이 뭐 만족스럽다 그러더라도, 이게 보통은 우리가 인제 체내로 인제 어느 정도 속도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게 모양이 또 영구적이진 않다. 아마 뭐 녹이는 주사 맞고 이러는 분들은 뭐 이게 뭐 모양이 마음에 안 들든지, 아니면은 뭐 그게 자꾸 뭐 문제를 일으켜서 뭐 제거를 하시는 분들이 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음경 필러는 전문가가 아니라 가지고 좀 정확한 대답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 이상현 님이 "전립선 암이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이 있는가요?"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어 사실 뭐 전립선 비대증이 심하다고 전립선 암이 더 잘 생기고 이러는 건 아닌데요. 그 두 개가 증상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립선 암 초기 증상이랑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랑, 증상이 인제 뭐 소변이 잘 안 나온다든지, 뭐 그런 우리 보통 인제 전립선 비대증으로 생각하는 그런 증상이 초기에는 둘 다 있을 수가 있어서, 근데 그거를 증상만 가지고 암인지 비대증인지는 구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변 문제에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이제 꼭 병원에 오셔 가지고 큰 문제가 없는지를 한 번은 점검을 받아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450 456 번님이 "주에 몇 번은 사정을 해서 배출을 해야 전립선암이 안 온다는데 이게 속설인지 실제로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자위를 해서 배출을 해도 건강이 유지되나요? 실제로 남자들은 관계를 주기로 해야 전립선이 건강한가요?" 되게 약간 옛날 연구들 보면은 뭐 정관 수술을 한 게 전립선암 발병을 높인다 뭐 인제 이런, 이게 "정관 수술을 하면 전립선암 발병이 좀 높아진다." 인제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인제 그런 속설 때문에 인제 뭐 "사정을 자주 안 하면 전립선암이 더 잘 생긴다." 뭐 이렇게 인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인제 옛날 개념이고요. 그냥 그거 이렇게 정관 수술도 전립선암이랑 별로 상관이 없고, 저는 사정을 뭐 많이 하건 적게 하고 이게 전립선암 발병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배만 나와?" 님이 "원장님 환자 중에서 비만 환자가 많이 찾는 편인가요?"라고 물어보시는데, 근데 뭐 다양하시죠. 뭐 꼭 비만 환자만 오시는 건 아니고, 저한테는 그냥 소변이 이제 불편하신 분들이 오시니까, 뭐 그중에는 비만하신 분들도 있고 날씬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홍서희 님이 70대 후반이신 아버지께서 4년 전 소세포 폐암 2-3기 진단을 받으셨고, 소변이 안 나와서 진료를 받으러 가서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하고 싶다는 아버지 뜻에 따라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리스크를 안고 전신마취 큰 수술을 하는 게 옳은 결정인지, 소변줄을 차더라도 계속 적극적 관찰을 하는 게 맞는 결정인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은 폐암이 인제 굉장히 또 예후가 만만치 않은 질환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제 2차 암으로 인제 전립선암이 진단되신 경우인데, 이때는 사실 근데 이 질문만 가지고 수술을 해라 말아라 인제 이거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한 세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게 인제 지금 진단된 전립선 암이 인제 악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이게 순한 암인지 아니면은 이걸 뒀을 때 나빠질 수 있는 암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인제 아버님 건강 상태를 생각을 해야 되죠. 이게
수술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건강 상태인지, 아니 몸이 지금 너무 허약해져서 오히려 수술을 하는 게 또 몸에 해로울 수 있는지 요걸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마지막 하나는 또 인제 환자 본인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아주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싶은지, 아니면 좀 더 이제 보전적으로 치료를 받고 싶은지, 요 세 가지가 인제 아버님 전립선 암에 대해서 어떤 치료를 결정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고거에 대해서 인제 주治선생님이랑 충분히 이 상의를 해 보시고, 아버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시고 싶어 하는 그런 치료로 해서 제일 효과가 좋도록 치료 방법을 결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홍서희 님이 그래서 "수술 없이 소변줄이라도 뗄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로 얘기를 했는데, 고것도 지금 소변줄을 왜 차고 있는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전립선 비대가 심해 가지고 소변줄을 차고 계신 건지, 아니면 뭐 이게 전립선 암이 출구를 막고 있어서 소변줄을 차고 계신 건지. 근데 사실은 뭐 "전립선 암이다. 전립선 비대증이다." 이러면은 인제 그런 막힘, 그 출구 폐색 때문에 소변줄을 차고 차고 있다고 인제 오해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로 또 뭐 이제 암이 심해 가지고 건강 상태가 나빠져 있으면 방광 기능도 같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짜준 힘이 약해 가지고 소변을 잘 못 보실 수도 있어서, 이거는 검사를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소변 잘 못 보는 이유가 뭔지, 소변이 잘 안 나온 그 소변이 출구가 막혀 가지고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뭐 짜주는 힘이 약해져서 안 나오는 건지를 좀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그 상황에서 인제 또 아버님이 또 다른 아픈 데가 많으시니깐 고걸 잘 같이 고려를 해서 소변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구로마요 님은 "전립선 낭종이 전립선 암이랑 관련이 있는가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전립선 낭종은 가끔씩 저희가 전립선 초음파 보다 보면은 이렇게 물혹 같은 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인제 낭종이라 그러는데요. 그거는 암이랑 전혀 관련이 없고, 그거는 왜 우연히 발견되는 거고, 뭐 암으로 바뀌지도 않고 몸에 그렇게 별로 해롭지도 않은 거니깐, 혹시 건강검진에서 전립선 낭종이 있다고 들으신 건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윤스통 님이 43 세이고 부비동염이 심해서 콧물 기침약을 2주 동안 먹었더니 소변이 잘 안 나와서 병원 갔고, 초음파 크기 전립선 초음파로 크기가 한 43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첫 진료란 명안이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꼭 약물 치료해야 하는지, 약 없이 살 빼고 가려면 줄여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뭐 일단은 좀 너무 젊으신 분이니깐 뭐 가능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뭐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은, 이게 아까도 뭐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이게 인제 비대증 약을 인제 한번 먹기 시작하면 혈압약처럼 평생 먹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은 잘 처방을 안 하고, 만약에 어 약을 써야 돼도 좀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좋아지고 나면은 뭐 저는 약을 좀 조심스럽게 좀 끊어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도 되고, 지금 요게 하신 질문에 이제 답은 이제 거의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이제 뭐 좀 문제가 될 만한 거를 좀 피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인제 감기약 먹으면은 소변 인제 잘 안 나오는 걸 알았으니까, 가능하면 다음에 인제 감기 걸려서 감기약 질 때 쪼끔 더 조심해야 되고, 인제 내과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전립선이 좀 안 좋으니깐 감기약을 좀 고려해서 지어 주십시오." 이러고, 인제 그런 위험 요인이 되는 걸 피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전립선 크기라도 인제 비만 살이 찌면은 증상이 더 심해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체중 관리하고 이러면은 소변 불편 증상도 같이 줄어들 확률이 높으니까, 40대 초반 되시는 분이면은 무턱대고 약을 드시는 것보다는 고런 식으로 인제 뭐 좀 위험이 되는 요인을 피하고 생활 습관을 조절을 하시는 게 더 적절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직은 청춘이다." 님이 "혈정액 증상이 나타나는데 큰일인지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이 혈정액 증상 있으면은 되게 무섭거든요. 이게 뭐 종에서 피도 섞여서 나오고, 이게 또 색깔이 막 시커멓고 이런 색이 나오고, 또 이게 한 번 나오면은
그냥 굉장히 오래가요. 이렇게 뭐 한두 달 가고 인제 이런 분들도 있어서 이것 때문에 놀라서 인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인제 혈장의 증상이 있으면 이렇게 정액이 나오는 길이 전립선이니깐 인제 전립선에 혹시 문제가 있는지는 한번 평가를 해 보긴 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막 큰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연구에 보면 혈장액이 왜 생기나 인제 이런 거를 조사했던 연구가 있는데, 거기 보면 한 혈장액이 있는 분들을 다 모셔다가 검사를 해 보면 거기에 무슨 전립선에 안 좋은 암이 있는 경우는 한 4% 정도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가 막 난다고 막 뭐 모든 분들이 다 뭐 위험하고 이런 건 아닌데, 뭐 대부분은 뭐 염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립선에 미세한 상처 인제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검사해 보고 별 문제 없으면은 약을 좀 꾸준히 드시고, 대신 약 먹어도 이게 바로 좋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그냥 좀 좋아지는 거를 좀 마음 편하게 그냥 기다려 보시는 게 사실 방법일 것 같아요. 아 김 김숙자 님이, 요거는 좀 질문이 구체적이지가 않아서 좀 넘어가고, 나날이 좋은 날 님이 "전립선암 개복 수술, 로봇 수술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동네에 개복 수술하시는 선생님이 계신데요."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절 개복 수술은 이제 전립선암 수술을 할 때 배를 이렇게 크게 열어 가지고 수술을 하는 거고요. 로봇 수술은 인제 구멍 몇 개만 뚫어 가지고 거기다 로봇팔을 집어넣어 가지고 인제 수술하는 의사는 인제 고 옆에 로봇팔을 조종하는 장치에 앉아 가지고 요렇게 손을 움직이면은 의사 손을 따라서 인제 로봇팔이 움직여서 인제 좀 더 이게 정교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건데, 개복 수술이나 로봇 수술은 둘 다 수술적인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어떤 수술로 해도 이제 생존율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수술을 한다고 전립선암을 로봇 수술을 한다고 더 오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복 수술을 하나 로봇 수술을 하나 이렇게 뭐 효과는 똑같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고런 건 차이가 있습니다. 로봇 수술로 수술을 하면 우리가 수술을 쪼끔 더 정교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립선 수술을 하고 나서 흔하게 생기는 이제 후유증인 요실금, 그다음에 발기 기능 장애 인제 이런 게 회복되는 기간을 좀 단축시킬 수가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인제 뭐 상처가 적으니깐 통증이 좀 적고 회복이 빠르다. 요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분이 "전립선염 항생제 복용하면 PSA 수치가 6 에서 3.2로 떨어지는데 암하고 관련 있습니까? 2년 전 MRI 상으로는 괜찮다고 했어요." 하면은, 어 글쎄, 근데 요것만 가지고 제가 뭐 그냥 구두상으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하여튼 뭐 약 쓰고 수치가 좀 뭐 떨어졌으면은 그거는 뭐 좀 나쁘지 않은 소견인데, 사실은 좀 떨어졌으면 좀 정상 범위 안까지 떨어지면 좋은데 그게 뭐 3 보다는 쪼끔 높으니깐 이제 고게 쪼끔 저는 좀 찜찜하기는 하고, 그다음에 MRI도 2년 전 수치가 얼만지는 모르겠는데 2년 전 MRI 찍었을 때 수치랑 지금 수치랑 또 그게 올라간 건지 내려간 건지 이런 것도 다 맞춰 가지고 인제 판단을 해 봐야 돼 가지고, 또 다니시는 병원 선생님하고 계속 좀 잘 상의를 해 보시고 그 선생님이 계속 좀 "추적 검사를 해 봐야 된다." 이러면은 방심하지 마시고 검사를 꾸준히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질문은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오늘 또 토요일 늦은 밤 이렇게 비욘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밤 잘 마무리하시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